보이시죠? 용어는 문장에서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성질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맞나요? 자, 동사에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유무로 판단하죠.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고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형용사,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자, 오른쪽 볼게요. 동사, 형용사 구분법 시험이죠.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앞뒤 짝대기다. 왜? 야는 선어말어미니까 앞에도 어간이 붙어요. 뒤에도 어미가 붙을 거예요. 라는 뜻으로 앞뒤 다 짝대기 그어 주셔야 되고요. 니은, 는 있습니다. 동사는 가능하고 형용사는 안 되죠. 현재 시제 간형사 영업이 는 있어요. 자, 동사 가능하고 형용사 안 됩니다. 명령형, 총류형 마찬가지고요. 목적, 의도를 나타내는 려고, 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 통으로 외워주시고요. 자, 본영은 보조영은 가볼게요. 자, 본영은 주체를 주되게 서술하면서 보조영혼의 도움을 받는다. 보조영혼 혼자 쓰지 못하고 본영혼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자, 보조동사에는 완료, 진행, 유지, 부정, 도달의 의미를 가진 친구들이 있고요. 완료로는 냈다, 진행으로 간다, 온다, 있다, 유지로 두었다, 놓자, 부정으로 안았다, 못했다, 도달로 생겼다, 있고요. 추측, 가능성, 소망의 형용사로 추측은 듯하다, 보다, 가능성 뻔했다, 만하다, 소망 쉽다가 있고요. 자, 본영원, 보조영원 구분할 때, 자, 님들, 본영원과 보조영원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서가 들어갈 수가 없어. 서가 들어가면 의미가 바뀌어버려. 오케이? 그래서 본영원, 본영원 사이에서는 가능하지만, 본영원, 보조영원 사이에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본영원, 본영원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 개입이 가능한데, 본영원, 보조영원 사이에서는 그 개입이 불가능하다. 정도만 체크할게요. 자, 넘어갈게요. 다음 용어. 자, 어간과 어미 가볼게요. 진짜 영어까지만 해요. 그 이상 못해요. 어간, 영원히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 영원히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이죠. 자, 어미에는 어말어미, 선어말어미가 있고, 어말어미에는 종결어미, 전성어미, 연결어미가 있어요. 자, 근데 용언의 활용에는 규칙 활용이 있어요. 규칙 활용은 항상 그렇게 변하는 거가 규칙이고요. 얘들아, 불규칙 활용은 있잖아. 특정 조건이 있을 때 항상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이 됐을 때 랜덤하게 변하는 거야. 변하기도 하고 변하지 않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걔가 불규칙이고 항상 그렇게 변하는 애는 규칙인 거야. 그래서 규칙 활용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형태가 변하지만 항상 똑같이 변하는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만 항상 똑같이 변하는 친구, 으탈락, 리을탈락이 있거든. 예시까지 다 외워주셔야 돼요. 오케이? 느낌 맞죠? 왜 이것만 해야 된다는지 알겠죠? 자, 조금 솔직함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시험이세요. 은지 체크했어? 네.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으로 디귿 불규칙이 있어요. 어간 끝소리 디귿이 모음 어미 앞에 리을로 바뀌는데 걷다, 깨닫다, 묻다 이런 케이스.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불규칙. 비읍 불규칙은 순경한 비읍과 관련된 불규칙이죠. 오로 바뀐다 되는데 이게 원래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는 거잖아. 자, 곱다, 아름답다, 돕다 있고요. 자, 취업 불규칙은 모음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붙다, 짚다. 자, 있다. 이렇게 다 예시까지 외워주세요. 이걸 다 쓸 필요는 없는데 걷다, 깨닫다, 묻다. 곱다, 아름답다, 돕다. 붙다, 짚다, 있다. 이런 식으로는 써주셔야 돼요. 르 불규칙, 르가 리을로 바뀝니다. 자, 어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르 불규칙까지 어간이 바뀌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미르단다. 마르다, 고르다, 흐르다.
우불규칙으로는 우가 탈락하는 거. 그래서 푸다, 허다 이렇게 되는 거. 어미 바뀌는 거 러블 규칙 있죠? 어가 르로 끝난 일부 영어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뀌는데 푸르러, 이르러 있고요. 여불 규칙은 하다밖에 없죠. 하여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하 뒤에 오는 어가 여로 바뀌는 거. 오불 규칙 다 오만 있습니다. 히읗 불규칙, 색채어 변화 있죠. 색채어에서 히읗 불규칙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예시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문법 더 하면 누구 토하겠지? 왜 여기까지만 한다는지 이해했지, 지금. 님들 숙제는 79페이지까지인데, 요거 수식원 강변 독립원 앞에까지거든. 그래서 2025년 교재 사신 분들은 81페이지까지예요. 오케이? 현준 2반 숙제. 됐나요? 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 21번 문제 풀어볼까? 네. 잠시 시간 드릴게요. 자, 님들 답은 1번이죠? 제가 요거 조금 쉽게 찾는 거 보여드릴게요. 봐봐. 애지. 레지. 애지. 그다음에 애 된 거지. 맞나요? 그러면 얘 아잖아. 맞지? 그러고 얘 뭐가 됐어? 애가 됐지. 아에서 애로 간 거. 이건 맞거든? 근데 얜 뭐예요? 럿은 어잖아. 어에서 애로 간 거 이거 뭐예요? 얘잖아. 어에서 애로 간 거. 요렇게 푸시면 조금 수월하게 풀려요. 오케이? 2번 봐봐. 2번. 어에서 애로 갔지. 여에서 자 예로 갔지. 근데 여기 지금 그 뭐야 저기 일단 어에서 에로 간 거. 어에서 에로 간 거. 아 이거 안 적었네. 자, 그다음에 여에서 예로 갈 때, 우리가 그 이가 추가됐다고 보면 예로 가지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걸로 볼 수 있고요. 2번은 맞는 거고. 자, 3번. 둥그렇, 어, 지금 이렇게 풀면 이게 순간적으로 좀 빨리 풀리거든? 멀것, 얘가, 어가 뭘로? 에, 에로 갔지. 어가 에로 간 거, 기억 다시, 이죠? 기억 다시 이. 그러니까, 니은의 활용의 유형이, 니은과 활용 유형이 같지 않다.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는 기억 다시 이로 간 거고, 그다음에 얘도 맞는 거고. 현준이 아가 아서 나서 땄다 줄어들 수 없다. 자, 그래서 아가 이쪽 아로 간 거. 아가 아로 간 거. 자, 그래서 디귿-1의 활용과 유형이 같다. 맞지? 그다음에 5번. 아는 너 싸로 줄어들 수 없어서 디귿 이와 같다. 요것도 마찬가지. 아, 같지 않다. 요거 맞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말이 요런 문제를 풀 때 얘들아 일단 끄트머리에 같다, 않다, 같다, 않다를 또 체크를 해놓고 보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같은 거 찾는 거고 얘는 아는 거 찾는 거잖아.
그치? 이게 끄트머리에 이말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순간적으로 틀리기도 하거든. 이게 수능이잖아, 심지어. 수능 문항이라서 그래요. 자, 오케이? 자, 문법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숙제 해오시고요. 자, 그럼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래 자유시사정시 구도적, 역사적, 상징적, 절대적 존재에 대한 동경, 끝없는 구도정신, 역설적 표현, 의문형 문장 구조를 사용한다. 자연현상, 의의나 줄 거 보자.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어쩌면 누군가의 손길과 눈길이 모두 닿여서 신경을 쓴 어떤 맥락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1등급 노트 보시면 드르르르 나오고 자세히 볼 거 없으니까 보면 바로 볼게요. 알 수 없어요. 무엇을 알 수 없어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아이고.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되어 있지. 수직의 파문은 오동잎이 내는 거지. 이 수직의 파문, 오동잎 떨어질 때 생기는 공기의 파장인데 이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오동잎의 파문은 누구의 발자취? 보이지 않는 어떤 분, 그분의 발자취다 이거야. 그래서 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절대적 존재나 조국 부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석 알 수 없어요의 가장 정석적 해석은 이것을 부처로 해석하는 신의 힘, 근원의 존재, 미지의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 인간적 번뇌 사이에 뭔가 알 것 같은 진리의 모습에 잠깐의 그 순간 마치 누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알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리는 그 순간에, 격하게 뜯어지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알 것 같은데의 느낌을 푸른 하늘로 나타낸 거야. 예, 이미 얼굴 시각적인 미지로 드러낸 거죠. 꽃도 없는 깊은 나무의 푸른 이끼에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 이 향기 누구의 향기? 임의 향기, 임의 입김, 부각적이 되는 거고요. 누구의 입김이냐 물어보면 임의 입김. 그 임이 누구다? 부처, 절대적 존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쉬운 작품입니다. 얘들아, 한영혼 나왔어. 한영혼 나왔고 거기서 추구하고 또는 이제 좋게 생각하는 그 존재는 보통 임이고 그 임은 정말 사랑하는 임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한영혼이 나오면 부처님이나 조국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면 한영혼의 모든 시가 풀려. 알겠지? 근원은 알지 못한 곳에서 무한의 신비와 자연, 그래서 불도의 세계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누구의 노래냐? 누구의 노래? 임의 노래, 청각적이죠. 연꽃 불교죠. 님들 이제 네, 연꽃 축제에 가면은 꼭 절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불교의 상징꽃입니다.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처럼 불교의 꽃, 연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청이도 연꽃에서 나오잖아. 이 심청이 연꽃에서 나올 때 우리 거기서 불교 사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오케이? 자, 가히 없는 끝없는 바다를 밟고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며 떨어진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냐? 임의 시다. 시각적이다.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역설적이죠. 윤회사상입니다. 근데 진짜 기름 됩니다. 재가 기름이 되진 않지만 사람을 태우면 기름이 나오긴 하죠. 네. 삼겹살 구우면 기름 나오잖아. 그칠 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 진리를 향한 구도와 절대적 존재에 대한 사랑, 누구의 밤, 임의 부재를 지키는 약한 등불, 희생정신이죠. 그래서 화자는 밤을 몰아내고자 했다라는 맥락이 있고요. 자, 향수 가볍게 필기하고, 요거는 다들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필기하고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먼저 여기 버릴 뻔. 자, 다시. 수구초심 뜻 뭐예요?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러니까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수구초심, 고향을 향한 그리움, 향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맥락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옛 이야기 지주되는 실개천 의인법인가 할 거고, 금빛 게으른 울음, 공감각적, 청각의 시각화 있죠. 그것이 참아, 꿈엔들이 진리야. 이거 후렴구 있죠. 자, 이 후렴구 매 영끝마다 반복되면서 시상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기도 하고, 통일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시 전체. 자, 식었다 촉각적 심상, 시간이 흘렀다.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바람 소리가 말을 달린다라고 소리를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청각의 시각화 있고요. 발효법 가능하죠. 너무 멋있는 고향이지 않나. 옅은 졸음에 겨운 늙으시나 봐도 직배를 돋아 보이는 곳. 정말 내가 어릴 적 살았던 고향의 이미지, 그 원형적 어떤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그래서 님들은 이런 시골 고향이 아니지만 뭔가 명절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갔을 때 느껴지는 그 냄새를 느끼는 기분으로 이걸 보시면 납득이 될 거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유년 시절의 동심과 순박함, 파란 하늘이 그리워서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그러니까 막 나무랑 이런 걸로 만든 화살 막 쏘고, 맞지? 그냥 화살 막 찾으러 다니고, 우리는 지금 캐치볼 하잖아. 막 던지잖아. 그 공 찾으러 가잖아. 이게 같은 맥락이야. 자, 그렇게 놀았던, 어릴 적에 내가 그렇게 놀았던 곳. 그러니까 내가 이 향수를 못 이겨서 이 동네로 돌아온 거잖아. 그런 것처럼. 서동, 명장동 정말 그리움의 공간이거든, 저한테는. 자, 전설바다 춤추는 밤물결 같은 지규법 있죠. 자, 밤물결 같은이지 이것 같은 무엇? 검은 기민 머리. 그러니까 얘가 보조간염이고 얘가 원간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은 머릿결을 묘사하는데요. 누이의 검은 머릿결을 묘사하는데 소박하고 구김없는 어린 누이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자, 춤추는 밤 물결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역동적 이미지, 움직이는 느낌이 강력하게 들기도 합니다. 아무렇지 않고 예쁠 것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가난하고 고단한, 하지만 소박하고 향토적인 아내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를 말하고 있죠. 자, 하늘엔 성금벌, 알 수 없는 모래성, 서리 까마귀, 초라한 지붕, 도란도란, 정말 정겨운 그리운 고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넥스트. 다른 고향 가봅시다. 고향 앞에서. 근데 이 작품도 고향 앞에서잖아. 근데 앞에 우리 향수도 고향을 다루는 작품이었어. 그러면, 고향이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 향수에서 고향은 그리운 공간, 보고 싶은 공간, 내 마음속 어딘가 계속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언제든지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공간, 그런 어떤 원형적 이미지의 고향이라면, 이 고향 앞에서의 고향은 상실의 공간이야. 더 이상 나의 고향은 없어. 잃어버린 고향이야. 유사한 게 뭐냐면, 현대소설에 산포 가는 길이라고 있거든? 산포 가는 길에 산포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 근데, 소설에서 존재하는 곳이야. 근데 그 소설 내에서 삼포는 원래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어촌 마을이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발전하고 개발되어 가는 과정의 곳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나의 고향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상실의 공간이거든. 여기의 고향도 상실의 공간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야. 일제강점기에 황폐해지고 수탈 당해서 더 이상 나의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 고향의 공동체조차도 다 와해되어서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떠나고 거기는 정말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돼버렸거든. 그래서 잃어버린 고향, 상실의 고향의 이미지를 띠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에 갈래, 자유시서정시, 성격 감각적, 서정적, 잃어버린 고향에서 느끼는 향수, 잃어버린 고향에 줄을 그어주세요. 다 같은 고향이지만, 야옹이 아니고, 다 같은 고향이지만, 같은 고향은 아니다. 오케이? 자, 현재형 시제 사용한다. 왜 현재? 지금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경을 통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쭉쭉, 1등급 노트 2번 봐봐. 시대적 배경과의 연관성 있죠. 시대적 배경과 연관성, 일제 시대 말에 이제, 일제 동그라미 해주세요. 요거 본문에 보시면 있는 거, 여기, 옆에 1등급 노트에 시대적 배경에 일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그 밑에 화자의 기항이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나. 로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정도 체크를 하고, 우리 바로, 자, 본문 볼게요. 이거 왜 이러노? 자, 그래서 흙이 풀리는 내음새 이렇게 돼 있지. 흙이 풀리는 내음새, 흙이 풀린다? 얼었던 흙이 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봄이 온 거야, 봄. 근데 그 봄이 오면 우리 생각 어때? 샤랄랄랄 이거 맞나? 하면서 막 원피스 입고 벚꽃 벚꽃놀이 가고 알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벚꽃놀이 가고 막 셀카 찍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이 봄 어때? 강바람이 우는 소리, 삼진승의 우는 소리, 녹지 않은 얼음장. 아직 봄이 완벽하게 오지 않은 뭔가 황폐한 느낌이 들. 그래서 삼진승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 청각적 심상이 있는데 뭔가 이런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니 최선을 다했지. 쓸쓸하고 적막함이 느껴지는 거야. 자, 단옥지 않은 얼음장 울멍울멍 떠내려간다. 화자의 내면에 내재된 고향 상실의 한가, 고향의 상실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어요. 진종일, 나룻가의 서성이다. 이 진종일이 화자의 정감의 깊이인 이유는 뭐냐면, 이 나룻가가 고향에 갔다가 오는 그 통로란 말이야. 거기를 계속 나룻가에서 계속 서성였던 까닭은 내 고향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다른 사람이 있을까봐 서성이는 거라, 고향에 대한 정감의 깊이가 진종일, 하루 종일로 나타난 거고요. 나룻가의 서성이다가 행인의 손을 쥐면, 이 행인이 고향에 어떤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겠지. 따뜻할 것이다. 소식이라도 들으면 따뜻함을 느끼지 않을까. 고향 소식이 그리고 화장은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야. 근데 이 행이 같이 주막에 갔어. 고향 느낄 수 있는 곳이지만 일시적이야.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랴. 누구랑 행인과 이야기를 해도 그 행인이 말하는 고향은 현재의 고향이지 내가 머릿속에 있는 나의 지난 날의 고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나랑 같이 나의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황폐화된 고향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양귀비 끓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 공연히 눈물 지운다. 마찬가지. 동병상련의 대상이야. 이분도 고향이 그리운 거야. 잔나비 알지? 잔나비 뜻이 뭐야? 님들? 잔나비 뜻 모르세요? 걔들 왜 잔나비인지 몰라? 잔나비띠라고. 그게 뭐예요? 원숭이, 원숭이. 우리나라에 원숭이 있었습니다. 잔나비를 지금 잿나비로 이렇게 방언입니다. 잔나비, 방언이 잿나비. 이거 원숭이야. 그러니까 간간히 원숭이 우는 산기슭. 뭔가 원숭이 소리가 저 멀리 산에서 들리면 쓸쓸하고 적막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쓸쓸, 적막이 나오는 거고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내적으로 지속되는 역사성이야. 그러니까 내 고향에는 여전히 나의 조상들이 있는 그래서 그 어떤 고향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설레는 바람이 가랑잎을 휩쓸어 지나가. 그래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요. 자,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를 가지고 오고, 이 장꾼들은 그러니까 이 고향이라는 개인적 공간이 다수를 가지고 옴으로써 공적 공간으로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상감이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상실한 고향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냄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일제강점기에. 왜? 누룩이라는 건 술을 만든다는 거거든. 술을 익힌다, 술을 만든다는 건 곡식이 남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절대 일제강점기에는 더 이상 보일 수 없는 풍경인 거지.
그래서 전나무 우거진 마을에서 시가 누룩 디디는 소리에서 청가. 그 막걸리 스파클링인 거 알지? 막걸리가 라이스 스파클링 음료거든요. 제가 그래서 스파클링 보리 음료와 스파클링 라이스 음료는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서 막사가 맛있어. 막걸리에 사이다 섞으면 맛있는 게 막걸리에도 스파클링, 사이다도 스파클링 이렇게 섞어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 아, 술만 나오면. 자, 어쨌든 그 탄산 타다닥 터지는 소리 있잖아. 그게 누룩 디디는 소리야. 일종의. 그러니까 이런 소리 막 나거든. 진짜 좋은 막걸리는 귀에 딱 대면은 터지는 소리가 나거든. 듣는 소리. 그래서 누룩드는 냄새 해가지고 술 익는 냄새.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으로 감각적으로 고향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그리움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님들 우리가 5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시간 잠깐 드릴게요. 모르네. 자, 다시.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왜냐면 1번에서 잃어버린 고향, 사라진 고향, 고향의 해체, 바뀐 고향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럼 2번 봐봐. 서리 까마귀. 서리는 이제 정지용의 항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형적 이미지의 고향을 보는 거지. 맞지? 그래서 3번. 가을바람 이렇게 힘들여 읊고 있구만. 추야우중. 님들 추야우중 기억나지? 은진쌤 시간에 배웠지? 가을, 추, 밤, 야, 비, 우. 가을밤 비 내리는 중. 아주 감성 오지고요. 그죠? 자, 그 와중에 천만리 떠나간 마음 해가지고 말리심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자, 4번 대관령 넘으면서 돼인데 여기는 있잖아. 지금 심사임당이 시집 가면서 이제 어머님 두고 가는 마음이 드러나 있지 고향에 대한 무엇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5번 삼수갑산 내 외환로 삼수갑산 어디뇨? 자, 요거 김소래 삼수갑산에 지금 5번에 제일 마지막에 척도지난 줄 거 봐봐. 어. 그래서 촉도지난 이거 촉나라 촉이야. 우리 그 무식이냐 저거 접동사 할 때 귀촉도 이야기했었지. 촉나라로 돌아갈래? 촉나라로 돌아갈래? 했던 거. 촉도지난 촉나라로 돌아가기가 힘들구나 뭐 이런 뜻이거든. 고향으로 회귀하기 힘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삼수갑산 왜 갔냐면 그 김소리 너무 아팠어. 폐병이 심해가지고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로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여기가 어마무시하게 교통이 안 좋아. 들어갈 때는 김소월이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가지고 지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자기 힘으로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이미 몸이 쇠약해진 거야. 그래서 못 나와. 못 나와. 그래서 지금 내가 나갈 수 없고 갇혀 있는 그 심정을 노래한 거야.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 김소월 가장 마지막 작품이었어. 오케이? 자, 그럼 모란이 피기까지는 가볼게요, 님들. 필기가 조금 있어요, 이거. 일단 요거 먼저 필기합시다. 그래서 쌤이 폭풍 오열을 했단 말이야, 김고은이 죽어서. 근데 어때? 다시 환생해서 도깨비를 만나죠. 그래서 쓸쓸해. 김고은이, 그러니까 쓸쓸해. 혼자 있을 그 시간은 쓸쓸하지만 찬란해. 잠시 잠깐이라도 김고은이 내 옆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김고은이 몇 번을 죽고 다시 환생해서 내 옆으로 오더라도 나는 계속 기다려. 라는 뜻이야. 그 맥락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해. 모란이 피어서 내게 오잖아. 하지만 그 봄의 모랑은 다시 져버려. 그래서 나에게 봄은 찬란하지만 슬퍼. 그래도 나는 여전히 기다려. 모란을. 이라는 뜻이야. 이 시 자체가.
자, 그래서 보시면 본문 한번 볼게요. 아, 본문이란다. 이게 설명 한번 볼게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순수시 돼 있거든. 이 작품은 순수시의 맥락에서 많이 체크해줘야 되고요. 유미적이다, 탄미적이다, 문학의 아름다움, 시의 아름다움이 두드러지게 드러난 작품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조의 부드러움, 그러니까 어조의 아름다움, 언어의 아름다움, 표현 방법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모란의 개화와 낙하를 제재로 했고요. 주제, 소망에 대한 바람, 기다림, 수미상관으로서 주제 강조하고 역설과 도치를 더해서 화자의 심경을 표현하는데요. 화자의 심경은 아름다움의 도치와 덧없음에 대한 슬픔이 되겠죠. 슬프지, 덧없지. 세련된 시어에 부드러운 오조가 더해져서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기다리고 있어, 화자는. 모란 이 피는 봄을 기다리고 이는 소망과 보람을 기다린 거야. 하지만 그는 곧 져버려. 여기에서 기다림은 모란이 피기 전에 봄의 기다림이야. 이제 곧 피어날 모란에 대한 기다림. 근데 지고 난 다음에 나는 다시 기다리지. 이 기다림은 모란이 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봄이 되기까지의 기다림이 아주 긴 기다림이죠.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리을테어를 반복해서 각운, 끄트머리에 운을 반복하면 각운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모란, 시어 반복하고 있죠. 수미상관 구조로 형태적 안정감과 운율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시행을 한 단락으로 둠으로써 호흡 속도를 조절하고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어요. 자, 나라 마음, 울림소리를 사용해서 물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합니다. 울림소리를 사용하면 맑고 경쾌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이런 걸 많이 주는 편이거든. 여기서는 부드러운 느낌이 최대한으로 사이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little의 본문을 가볼게요. 본문이 좀 a little이잖아? 자, 자, 잠깐 필기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보시면,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모란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화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어. 소망, 보람,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건 무슨 말이야? 봄이 왔지만, 모란이 피기 전까진 나에게 봄이 오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나는 아직도 봄을 기다리고 있어. 화자의 기다림은 숙명적임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봄은 모란이 피는 시기, 소망이 이루어진 계절을 의미하는 거고, 있을 테요, 잠길 테요, 이런 거 반복해서 부드러운 어감과 섬세함 정서 있습니다. 모란은 뚝뚝 떨어져 음성 상징어로서 의태어 보이죠?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감각적 묘사가 있고요. 모란의 낙하 모습 있죠. 시각적이면 감각적인 거 아시죠? 화자의 슬픔을 낙하한다. 뚝뚝 떨어진다. 하강적 눈물이 떨어지듯이. 그래서 화자의 슬픔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슬퍼요.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슬픔에 모란이 떨어지면 내 봄은 끝나. 모란이 핀 그 잠깐의 순간만 나의 봄이야. 삶의 보람을 잃어버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봄이 지났다고 표현하죠. 왜? 봄의 상실이야. 모란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모란을 잃은 강한 슬픔으로 인해서 시적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어요. 봄을 끝났다. 봄이 사라졌다. 이제 내 봄은 끝이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던 내 보람, 모란이 피었을 때 기쁨이죠. 모란이 피었을 때 보람을 잃었고,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을 잃었고 화자의 소망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야, 모란이 졌는데 한 해가 다 가버렸어? 겨울은 가을, 겨울 어쩔 거야. 그치? 하지만, 모란이 지는 것을 인생 전체로 잃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그만큼 슬프다라고 과장하고 있는 거야. 과장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360날. 야,
360날이면 1년이잖아. 왜 1년이라고 안 하고 360으로 늘렸어? 내가 그만큼 더 서글펐다. 라고 하는 거고, 내 기다림은 그만큼 길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섭해, 우엄내다, 서글픈 정감의 깊이를 표현하고, 모란이 시들어서 사라진 후에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여전히 화자는 숙명적 기다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 1년이랑 초반 처음에 이 행이랑 이거 같은데 처음에 아직은 뭐였어? 자, 곧 피어날 모란을 기다리는 거고 이제는 져버린 모란이 다시 피어나길 기다리는 거고. 그래서 화자는 여전히 숙명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게 문장 구조가 바뀌었죠. 도치법 있었습니다. 오케이? 찬란한 슬픔의 보물에서는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슬픔을 통해서 역설법이 보이는데 이는 모순형용이라고 하거든요. 모순형용은 꾸밈을 받는 애와 꾸며주는 애가 서로 안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순형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찬란한 슬픔의 봄은요, 희망과 슬픔이 교차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 희망은 찬란함이지, 슬픔은 슬픔이지. 그러니까 찬란함과 슬픔이 교차되는 순간, 모란이 피어난가, 모란이 피어 있지만 모든 모란이 피어 있는 게 아니라 지는 모란도 있을 거 막 섞여 있을 거 아닌가. 그치? 그 상황을 표현하기도 한다. 봄의 양면적 의미를 부각하기도 한다. 꽃이 피어나기도 하지만 꽃이 지기도 하는 그 계절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 얘들아, 김영랑 시인이 나오잖아. 김영랑 시인은 1930년대 시인으로 시문학파야. 그래서 순수시를 많이 썼어. 시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를 썼어. 근데 물론 김영랑 시라도 그 뒤에 우리 독을차고 있잖아. 독을차고처럼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 자체가 예쁘고 아름답고 시어가 좋은 뭐 그런 시를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래서 김영랑 시인이 나온 그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하나 더 할까?